안녕하세요. 녹화 시설이 이 조치를 안 해서 몇 번 진행하는 동안에 화면이 선명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시설을 준비해서 화면도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링 원예 교실 오늘은 제 4과지요.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물주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그 식물의 먹거리 3종 세트 중에 밥은 잎으로 해먹죠. 반찬은 물에 녹아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료, 무기물들을 뿌리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찬과 밥 그리고 물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에게도 핵심 먹거리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밥과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밥과 반찬을 아우르는 물질인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물이 이 뿌리로 흡수하게 되는데 이 뿌리의 그 원리와 구조, 그리고 물주기의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식물들이 많은데 사실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는 식물에 숨겨진 반쪽입니다. 대단하죠. 여기 지상부 식물은 요만한데 뿌리는 대단합니다. 보통 그 차이가 한 8배, 뿌리가 한 8배 정도 많은 식물도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보면 지상부와 지하부 뿌리가 비슷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이 뿌리에는 뿌리가 생존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물과 산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물만 잘 주면 식물 뿌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잘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식물의 호흡은 뿌리에서 50% 이상 감당을 해냅니다. 뿌리에서 그만큼 산소를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물과 반찬, 양분을 흡수하는 에너지로 활용을 합니다. 이 물과 산소 그리고 반찬을 흡수하는 통로는 뿌리틀이라는 게 이 뿌리 구조에 있어서 핵심이죠. 뿌리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먹본류들은 곧은 뿌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굵은 원뿌리와 겹뿌리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당 정도 풀 종류들은 이런 수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구마 같이 덩이 뿌리, 풍랑과 같이 공기 중에 드러나는 뿌리,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뿌리의 구조를 보면 여기 화분에서 빼낸 상태에서 뿌리 상태를 보면 이 뭐 일종의 수연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뿌리들이 수없는 가닥으로 나와 있는데 실뿌리 끝에 뿌리 틀을 이렇게 확대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과 반찬을 먹는 통로는 바로 뿌리 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뿌리가 뿌리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끝부분을 확대한 건데,
이 뿌리는 생장점이 끊임없이 자라서 실뿌리가 길어집니다. 이 실뿌리 끝부분에 끝 단면에 보면 이런 요상하게 생긴 세포 중에 아주 독특하게 생긴 털과 같이 생긴 뿌리털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다른 세포들과 같은 크기이지만 어떤 세포는 이렇게 털을 뾰족하게 내는 세포들이 군데군데 형성이 됩니다. 실뿌리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뿌리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뿌리털은 왜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 이게 뿌리 표피 세포인데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물 흡수가 좋기 때문에 뿌리털을 잘 형성을 하지 않지만 약간 물이 수분이 부족할 듯 할 때에 왕성하게 이 뿌리털이 생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표면적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이 뿌리털은 표피 세포 중의 일부가 변해서 길게 자란 것입니다. 생존 기간은 보통 5일에서 한 8일, 한 일주일 전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일주일이 지나면 굳어버리고 죽어버리죠. 실뿌리가 끝없이 자라는 속에 계속해서 그 끝부분을 따라서 뿌리털은 끊임없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수종들, 외생균근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뿌리와 상호 공생하는 관계를 배웠었죠. 이 미생물들이 외생균이 이 미생물들이 많을 때는 뿌리털은 생성되지 않는다. 왜? 이 외생균근이 실뿌리 역할을 뿌리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남 같은 뿌리를 보면 뿌리털이 없죠. 원래 난균이라고 해서 뿌리 난초류의 뿌리는 실뿌리가 없습니다. 균근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뿌리와 적극적으로 공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생균근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수종이나 또는 우리가 한 번씩 수경 재배를 하게 되죠. 아주 수경 재배하면 뿌리가 물에 그냥 노출이 되어서 풍부한 수분으로 인해서 뿌리털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흙 속에서 건조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든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뿌리털을 왕성하게 생성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몸 속에 있는 작은 창자의 융털돌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창자 길인데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돼서 쭉 작은 창자로 내려보내주면 작은 창자의 융털돌기에 요런 뿌리털과 같은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져 있어서 물과 아울러서 반찬으로 먹은 영양분들을 이 융털돌기로 흡수하게 되죠. 이와 똑같은 창자 속의 융털돌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털입니다. 자, 뿌리털이 어디에 존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요게 10m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2m씩이죠.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나무의 뿌리는 사실 깊이 들어가지가 않죠. 물론 수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뿌리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뻗는데 이 옆으로 뻗는 길이가 여기 중심을 0으로 했을 때 10m가 넘죠. 반지름이 10m가 넘습니다. 그럼 지름으로 합치면 20m가 훨씬 넘죠. 높이가 13m 정도 되는 나무의 뿌리의 넓이는 이렇게 20m가 넘는 넓은 땅으로 뿌리가 사방으로 퍼진다는 이야기죠.
여기 붉은 선을 제가 쳐놓은 것은 화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큰 나무를 요만한 화분에 심어서 기를 수가 있죠. 이렇게 길어지는 뿌리 속에 뿌리 틀을 요런 화분 속에서 극대화로 많이 만들어내어서 키우는 게 분재죠. 분재가 보면 한 200년 묵은 분재가 있다고 그러죠. 이 분재의 화분을 보면 아주 얇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분갈이를 해서 이 노후화된 뿌리 털이 별로 없는 굵은 뿌리들은 잘라버리고 새로운 실뿌리를 만들어서 실뿌리 끝에 뿌리 털을 왕성하게 만들면 200년 된 나무도 작은 화분에서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점선을 쳐보았습니다. 이 뿌리가 왜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소나무 뿌리의 실뿌리, 그러니까 뿌리 털이 달린 이 실뿌리의 분포도를 보면 깊이가 20cm 정도에서 거의 반 이상의 실뿌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한 40cm 같으면 글쎄 한 2뼘 정도 되겠죠. 2뼘 정도 되는 깊이에 30% 가까이가 있어서 거의 90%가 40cm 깊이 이하로는 별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90cm 같으면 1m 가까이 되는데 1m 가까이 되는 깊이에는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땅의 흙의 성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얕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뿌리의 깊이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실뿌리는 물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죠. 이 산소가 이 표토의 통기성이 좋은 표토의 뿌리 호흡이 유리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깊이는 공기가 그만큼 산소 공급이 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m 이상 들어가면 산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실뿌리를 거기서는 키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주로 표토, 흙 표면에 주로 분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낙엽층 바로 밑이 영양분이 많습니다. 낙엽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서 먹기 좋은 반찬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얕게 퍼진다는 이야기죠. 또한 적은 강수량에도 수분을 적극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넓게, 얕게 해서 넓게 뿌리털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뿌리의 뿌리털은 수명이 아까 전에 짧다 그랬죠? 한 일주일 전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쉬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이 이 호흡을 왕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아래쪽으로는 잘 형성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통기성이라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흙이 실뿌리 발달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우리 흔히 큰 쭉쭉 빵빵 화분이 멋지다고 쪽방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쫙 뻗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뿌리 발달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 통기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나중 분갈이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 속에는 또는 후민정음에도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밀세.
상상 속에 뿌리 깊은 나무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상상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뿌리가 얕은 나무다. 그래서 몇백 년 된 나무들도 깊이 뿌리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옆으로 뿌리를 뻗어서 강한 태풍에서는 이렇게 쉽게 뿌리를 드러내고 눕고 맙니다. 등산을 해보면 소나무 뿌리들이 이렇게 우리 발에 걸리도록 옆으로 공기중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죠. 옛날에는 이만큼 흙이 덮여 있다가 계속 흙이 씻겨 나가면서 드러난 뿌리들입니다. 이 뿌리가 쫙 늘어가면서 끊임없이 실뿌리를 만드는 거죠. 이 실뿌리 끝에 뿌리털로 물과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구송이 대표적인 예인데 메타수에퀘이아나 이 나구송, 삼나무류들은 주로 그 연못 주위에 강 주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놈들은 축축한 이 땅에서 산소 공급이 뿌리에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은 이 코같이 생긴 기묘한 뿌리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밀어서 산소 공급을 받는 거죠. 이 땅에는 아무래도 이 호수 주변에 살다 보니까 친친하게 흙 알갱이 사이에 물이 막고 있어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을 쉬려면,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이와 같은 호흡근을 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례 아파박물관이 있는 구례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그 호수에 이렇게 잠겨 있는 나구송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뿌리를 박되 호흡근을 물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수면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숨을 쉽니다. 토양 표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됨에 따라서 이렇게 호흡근을 바깥에 이렇게 내밉니다. 연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습지에서 자라는 이 연뿌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 속에는 용적 산소라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따라서 연뿌리는 구멍을 내어서 잎줄기로부터 들어가는 공기가 곧바로 뿌리로 관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내는 특허를 개발해냈죠. 그래서 연뿌리는 이렇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받으면서 1년에 10m 이상 자란다 그러죠. 대단한 성장력을, 왕성한 생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과 반찬을 먹는 뿌리의 구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뿌리털인데, 물과 산소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잘 통기돼야 잘 자란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어떻게 줄 것이냐, 물 주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뿌리는 물과 산소 공급이 핵심이라 그랬죠. 거듭 강조합니다. 뿌리에는 물도 물이지만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뿌리가 왕성하게 자란다. 따라서 이 산소와 물을 이 수분과 양분이 통과하는 이 길이 원활할 때 식물 뿌리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뻐릇과 같이 먼지와 같은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을 때에는 산소끼리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물을 주더라도 물 빠짐이 불량하죠. 이 사이 좁은 틈이 물을 잘 통과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젖어 놓으면 마르기도 잘 마르지를 않고, 또 한번 말라버리면 물 주려면 참 애를 먹습니다. 이게 진흙이나 뻘럭과 같은 식물 뿌리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흙이 되겠죠. 이걸 호달 구조라 그럽니다. 그냥 이 돌이 부서져서 된 작은 돌 알맹이들이 그냥 쌓여 있다는 이야기죠. 호달로. 모래나 자갈을 보면 굵은 자갈도 있고 모래들도 있는 이런 거를 보면 산소 공급은 잘 되죠. 그리고 수분 양분 고정은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물 줘야 되겠죠. 대신에 산소와 물을 자주 주면 뿌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겠죠. 그래서 모래로 심으면, 마사토로 식물을 심으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분재하시는 분들이 분재 소재를 산채를 해서 우선 빨리 왕성하게 모양을 잡기보다는 빨리 장가지를 왕성하게 내려면 완전 기존의 산에서 산채한 흙을 다 떨어버리고 완전 마사로 심죠. 심어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과 산소 공급이 짱이죠. 뿌리가 아주 왕성하게 자랍니다. 물론 단점은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야 되는, 물 때 놓치면 말라 죽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기도 잘 되고, 통기도 아주 왕성하게 잘 되고, 물과 양분을 고정을 아주 잘하는 떼알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배양토가 떼알 구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산소 공급도 잘 되고 물 빠짐도 잘 되는 이것과 똑같지만 단 다른 것은 이렇게 때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기물질들, 이제 비료 같은 것들을, 퇴비 같은 걸 주면 막 최고죠. 퇴비를 중심으로 모래 알갱이들이, 흙 알갱이들이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이루는 거죠. 요렇게 그룹을 이루면 물을 아주, 이것처럼 물을 아주 꽉 붙들고 있겠죠. 잘 놓치지를 않아요. 대신에 여기 이 떼알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물이 쫙쫙 빠지는 데다가 공기도 아주 원활하게 통하니까 물도 오랫동안 머금고 공기나 물을 쫙쫙 빼버리니까 아주 잘 자라게 되겠죠. 이 떼알 구조, 양토라고 합니다. 아주 영양분이 듬뿍 든, 그래서 물도 잘 빠지고 또 물도 한편으로 잘 머금는, 요게 적절한 이 배합을 한 토양이죠. 요즘은 나중에 분갈이 할 때 토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이와 같은 흙 구조 속에, 토양 구조 속에서 물 주는 원칙을 한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주기 원칙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표토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준다. 표면의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표토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하루 내지 이틀 후에 물을 준다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표토가 마른다는 것은 이미 흙 알갱이 사이에 수분이 없어서 통기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표토는 말랐지만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 수분이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때 물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한 상태에서 이
물주기를 한다. 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물주기의 원칙입니다. 물주기 3년이라고 하지만 이 원칙만 기본 인식을 하고 있으면 물주기 3일이 될 거예요. 마르면 준다. 마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손가락을 직접 어떻든 넣어 봐야 됩니다. 손가락을 한 2마디 내지 3마디 흙 사이를 비집고 넣어서 빼보면 이게 말랐는지 축축한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나무 같은 거를 이래 평소에 꽂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말랐나 아직 물이 있나 뽑아보면 대나무 끝부분에 흙 속에 담겨진 부분에 흙이 말랐는지 아직 젖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확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어떻든 표토가 마르는 것은 이 두는 장소 햇빛의 정도에 따라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 광합성을 그만큼 빨리 하면 물 소비가 많아지겠죠. 두는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배양토의 성질에 따라서 모래 성분이 많은지 때알 구조인지 아니면 호달 구조인지 이런 배양토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통풍의 조건도 크게 작용을 하죠. 통풍이 잘 되면 정달이 되죠. 물이 물은 원래 광합성할 때 주 재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통풍이 잘 되면 정발도 빨리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며칠에 한 번 줄 것인지는 원래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확인을 해서 내가 정해야 됩니다. 며칠에 한 번 마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식물을 살 때 제일 궁금한 것이 가게 주인에게 이건 며칠에 한 번 물 주면 됩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면 됩니다. 이거 뭐 다육이는 한 달에 한 번 줘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2, 3일에 한 번씩 줘야 됩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에 그것을 베란다에 놔둘지 거실 어두컴컴한 데 둘지 그죠?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사실 똑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흙의 종류에 따라서 빨리 마르고 더디 마르는 식물이 있겠죠. 각자가 실험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 식물은 며칠에 한 번 물을 줘야 될지는 내가 며칠에 한 번 마르는지를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매우 중요한 표토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준다. 이것이 물주기 원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물 줄 때는 화끈하게 준다. 듬뿍 줘야 됩니다.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분의 아래쪽에 실뿌리의 뿌리틀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어떻든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옆으로 퍼지지만 옆이 막히면 화분에 의해서 막히면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랫부분부터 뿌리가 확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실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틀이 물을 흡수하는 기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마루를 최근에 목재로 멋지게 바닥을 장식해 놨는데 물 줘서 물이 그 마룻바닥에 떨어지면 나무가 상해서 물을 깨작깨작 몇 번 요래 컵으로 몇 번 주고는 물 줬다. 이 화분 아래쪽에 실뿌리의 뿌리털은 물을 못 먹는 거죠. 중간쯤 몇 가닥 있는 뿌리털은 물을 먹을 거예요. 겨우 근근히 생명줄은 유지할지는 몰라도 식물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분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는 뿌리털에 물이 전달되도록
물 줄 때는 화분 구멍으로 물이 나오도록 듬뿍 줘야 된다. 그래서 FM으로 어떤 정말 의욕이 왕성한 분들은 화장실에 들고 가서 푹 주고 또 갖다 놓고 이런 수고로움도 있지 않는 거죠. 아주 좋은 태도인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물바지에 물을 뺐다 넣는 좀 발 달린 물바지를 좀 두고 좀 적극적으로 물이 화분 구멍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물을 충분히 준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 듬뿍 준다. 요게 물주기 원칙의 첫째와 두 번째입니다. 물을 줄 때 듬뿍 주는, 물 구멍으로 물이 쫙 나오도록 주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뿌리에는 미생물이 서로 공존한다 그랬죠. 미생물도 밥을 먹고 숨 쉬고 똥도 싸고 하는 거죠. 배설물도 내는 거죠. 미생물도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이런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 좀 깝깝한 이 토양에 물을 듬뿍 줌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는 압박에 따라서 그런 불순물들이 쫙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양에 신선한 공기를 새롭게 넣어준다는 의미도 한편으로 있다. 그래서 물 줄 때는 화끈하게 듬뿍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건데, 비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식물이 밥을 왕성하게 먹을 때 반찬을 소비하지, 광합성 하지 않는 휴면기간이라 그러죠. 되게 추울 때나 35도 넘는 되게 더울 때에는 식물도 호흡만 헐떡이지 밥을 안 먹습니다.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이때에 반찬 줘봐야, 거름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바깥에 거름 준다고 식물이 잘 자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죠. 똑같습니다. 물 주기도 봄, 여름, 가을 성장철에 물 소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주 마르겠죠.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휴면기 때 광합성을 별로 하지 않을 때에 물 소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 주던 화분은 열흘 내지 2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겠죠. 요 완급 조절을 해야 된다. 어떻든 이 완급 조절은 결국 물주기 원칙 첫 번째, 표토가 마른 것을 확인하고 주면 겨울철이나 봄, 가을이나 성장철이나 마른 것을 확인하고 준다는데 뭘 어쩌겠어요. 자, 이 외에도 식물마다 마르는 정도 또는 특이한 식물들이 있죠. 나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말랐다고 바로 줄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죠. 물을 저장해 놨다가 사용을 하니까. 그렇지만 다육이도 말랐을 때는 물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다육이 같은 경우 봄, 가을이 본격적인 성장철입니다. 다육이 중에 어떤 종류들은 여름이나 겨울에는 휴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봄, 가을에 성장을 왕성하게 할 때는 물 소비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싱싱하게 잘 키우려면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씩 자주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겨울에는 한 달, 심지어는 2달 동안 물 주지 않아도 버티는 거죠. 휴면을 하면서, 광합성을 안 하면서 버틸 때에는 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물 주는 것들이 완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주기 3년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 같이 비닐하우스에 수백 종의 식물들을 한꺼번에 관리하려면 이 물주기 3년이라는 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화훼업에 입문할 때 주변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주기 3년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3년까지는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애를 먹는 수종들이 있죠. 차지돼서 뿌리를 썩혀버리거나 아니면 말려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주기 3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을 통하면 물주기 3년이 아니라 한 물주기 3일이면 완료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힐링원예 생활 속에서 즐기는 힐링원예의 물주기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고민을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뿌리의 구조와 그리고 이 뿌리 구조의 특성상 실뿌리의 물을 그리고 산소를 적절하게 잘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 주는 요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무리로 배워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매번 마무리로 만든 사진인데, 아바타의 영혼의 나무 뿌리죠. 여기 그 어느 나라입니까? 그 행성에 나비족들이 쭉 어깨동무해서 사람까지 살리는 이 뿌리의 영혼성, 뿌리의 소중함, 그리고 뿌리의 그 비밀,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의미 있게 보여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는 토양에 대해서, 분갈이에 대해서 좀 진행했으면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연결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